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한민족 역사문화의 바탕인 음양오행과 오령망량이라는 주제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는 공기를 인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죠.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음양오행을 특별히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요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음양을 상징하는 일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오행을 상징하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을 매일 하루에도 수없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한국 역사 문화에서 음양오행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를 거의 잊고 살아갑니다. 한민족 역사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음양오행의 향취를 같이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국가 재난이 발생하면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늘에 제사만 올린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 기운을 다스려 현실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오랫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수해가 발생하면 기청제라는 국가 의례, 다시 말해서 하늘에 올리는 제사, 천제를 올렸습니다. 현대에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그저 오랜 비가 그치기만을 기대했다면 선조들은 하늘에 천제를 올려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해가 그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민족 특유의 세계관, 천지인 사상에서 유래한 천지감응 철학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기도를 올리면 하늘과 땅이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국가에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거행했던 천제를 보통 영제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도 영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영제 중에 사문영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 한양 도성을 예로 들자면 사대문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하늘에 올리는 제사가 바로 사문영제입니다. 고려 시기에는 국문의라는 영제를 개성 성문 위에서 올린 기록을 고려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사문영제 전통은 고려의 국가 의례를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신라에서는 사성문제라는 영제를 신라의 수도 금성 성문 위에서 올렸습니다. 이를 볼 때 사문영제의 전통은 이미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시행된 상당히 오래된 전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문영제는 단순히 청제만 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대문을 열고 닫아 음양오행 기운을 조율하는 흥미로운 퍼포먼스가 수반된 국가 의례였습니다. 기우제를 올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대문에서 기우제를 거행할 때 어떤 문을 열거나 닫아놓고 천제를 올렸을까요? 음양오행 도표를 펼쳐놓고 설명을 드리면 오랜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선 수기를 왕성하게 하려고 북쪽문을 개방합니다. 금이 수를 생한다는 금생수라는 원리로 서쪽 성문도 개방합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일으킨 수기가 다시 생명력 있게 퍼져서 농작물에 이롭게 하도록 동쪽 성문도 같이 개방합니다. 단 화기를 눌러 다스려야 하기에 남쪽 성문은 닫게 됩니다. 가뭄과 반대로 긴 장마, 수해에는 영제, 기청제를 올릴 때 어떻게 성문을 열고 닫아서 오행 기운을 조율했을까요? 기청제를 올릴 때는 오행 기운을 조화롭게 소통시켜서 수해를 다스리고자 하대문을 모두 개방하고 천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거행해왔던 사문영제에는 음양오행과 천지감응이라는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환웅께서 신시개천하던 건국사화에는 풍백, 운사, 우사가 등장하죠. 그들이 이러한 영제를 주관하여 하늘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문영제에 깃들어 있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제작된 태극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극기 속 태극과 다르죠. 태극의 문양을 보면 음양이 좌우로 배치되고 음과 양이 역동적으로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의 태극이 음과 양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음과 양은 서로 극단으로 분리되고 갈등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다이나믹하게 서로 순환하며 교류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역동적인 음양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흑색으로 상징되며 응축하는 성질의 수기, 푸른색으로 상징되는 강한 생명력이 솟구쳐 오르는 목기, 붉은색으로 상징되며 사방으로 화려하게 확산하는 성질의 화기, 백색으로 상징되며 서늘하게 기운을 포장하는 금기, 그리고 중앙에서 4개의 기운을 중심 잡아 순환하게 해주는 황색으로 상징되는 토기입니다. 이 오행 기운은 그 성질에 맞춰 5방위에 배치합니다. 이러한 방위 개념이 확장되고 발전된 지리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건설된 한양 도성의 건설 과정에서 깊게 적용된 풍수지리.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공간에 음양오행 원리가 얼마나 깊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가 지리에 적용되어 발전된 것이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하지만 풍수지리는 비과학적이다 혹은 미신이다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풍수지리가 미신으로 오해받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팀 마샬이 지은 지리의 힘, 그 한 구조를 소개하자면 지리는 정치적 근간을 이루는 물리적 현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지리라는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풍수지리는 지리라고 하는 한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단점을 회피 또는 극복하고 장점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풍수지리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음양오행이라는 문화 코드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무덤 벽화입니다. 무덤 주인의 관을 중심으로 사방벽에 그려진 사신도입니다. 북쪽에는 현무, 남쪽에는 주작,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4동물을 두고 사신이라고 부르면서 각각 방위를 상징합니다. 이 구도는 오행을 방위에 배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동쪽은 목인데 사신 중 청룡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신 방위 배치는 오행의 방위 배치와 동일하며 그대로 풍수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명당이라는 좋은 땅을 둘러싸고 주산은 현무, 좌우측을 지키는 산은 청룡과 백호, 마지막으로 남쪽에서 안산은 주작으로 표현합니다. 이 그림은 옛날 한양 지도인데요. 한양 도성과 주요 문, 그리고 한양을 둘러 배치된 산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북쪽 현무에 해당되는 북악산, 동쪽 청룡에 해당되는 낙산, 서쪽 인왕산, 남쪽 목멱산, 고려시대 진인, 신선이었던 목멱선인의 사당이 있어서 목멱산이라고 불리웠는데요. 지금은 서울타워가 있는 남산입니다. 옛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오행 방위에 해당되는 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광화문 거리에서 경복궁 배경으로 북현무, 북악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백호에 해당되는 인왕산은 높지 않지만 산세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등산 코스입니다. 좌청룡 낙산, 산이 크지 않고 성벽 복원이 잘 돼 있어서 산책로이자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낙산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주작에 해당되는 안산 남산입니다. 그리고 한양 도성에 있어 중요한 한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강이란 명칭에서 한이란 은하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갖는 주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하천입니다.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이 지키는 땅을 지나는 청계천, 한강과 연결돼서 그 터전에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됩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와 철도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그 역할을 수로가 했습니다. 한강 같은 하천이 있어 효율적으로 사람이 왕래하고 물자를 유통시키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전국의 세금을 한양으로 걷어들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양 도성 지도를 보면 낙산부터 북악산, 인왕산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활용하여 남쪽, 남산부터 주요 산들을 잇는 성벽을 쌓아 거대한 도성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수도 한양 도성은 음양오행의 원리, 풍수지리에 부합하는 자연적 환경을 갖춘 곳으로 600년 도시가 됩니다.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풍수지리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낸 지리사상입니다.
지금까지 나라에 재난이 있을 때면 올리던 천재, 기우제나 기청제에 적용된 음양오행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조선의 수도 한양도성을 예로 들어 풍수지리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인 음양오행과 오령망량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의 수도 한양이랑 터는 어떤 땅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한양도성이 설계될 때 어떠한 음양오행 철학이 기반이 되었는지 성문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은 각각 다른 상태 혹은 운동을 상징합니다. 오행은 현실 세계에서 5가지 색상으로 상징되며 공간으로는 5 방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오행은 물리적인 방향이나 색상에서 머물지 않고 사람들 중심에 들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덕성으로 표현됩니다. 오행 중 수 자리에는 지혜를 뜻하는 지를 배치하고 목은 생명을 낳는 자애로움을 의미하는 인을, 화는 무질서하게 분열 확산하는 듯 싶지만 내재된 질서를 의미하는 예라는 덕목을 배치하고 금이란 차갑고 매정해 보이는 자연 흐름 속에 내재된 올바름과 의로움을 뜻하는 의를, 그리고 토에는 모든 것을 화합시키고 조화시킬 수 있는 신뢰 혹은 믿음을 의미하는 신을 배치합니다. 사통팔달 또는 사방팔방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팔방위를 기운이나 사람과 물자가 소통하는 모양새를 의미합니다. 사통팔달 또는 사방팔방이란 말에도 음양오행 질서가 바탕에 있는데요. 먼저 사방 또는 사통이 가리키는 방향에 4개의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사방위에 부합하는 사대문, 북쪽 숙정문, 동쪽 흥인지문, 남쪽 숭례문, 서쪽 돈이문 4개의 대문을 만들어 사방위로 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각 사이 방위에 4개 소문을 더해서 동북방에 홍화문, 동남방에 광희문, 서북에 창의문, 서남에 소동문을 만들어 8방위로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철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구궁팔풍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이 거하는 궁을 기준으로 삼고 사방, 팔방으로 기운, 사람, 물자가 왕성하게 소통하고 교류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한양도성 성문들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배치된 8개 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고 중앙에 보신각을 세웠는데요. 인의 예지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각기 이름에 들어갑니다. 인의 정신을 일으킨다는 흥인지문, 의로움을 실천하는 데 부지런히 힘쓰라는 의미의 돈의문, 예를 높이자는 의미의 숭례문, 다만 북쪽 숙정문만 지혜로울 지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맑은 청이란 글자를 써서 북방 수에 걸맞게 숙청문이라 하였으나 연산군 시절에 숙청문을 막고 새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이 현재 숙정문입니다. 지난 시간 음양오행 풍수지리 관점에서 한양도성이 사방위를 상징하는 현무, 백호, 청룡, 주작을 지리와 연결지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음양오행이라고 하면 5방위, 그러면 신비한 동물도 5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4가지 동물만 일컬어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방위와 함께 중앙까지 합해서 5방위이니 당연히 5신이 맞지 않을까요? 고구려 벽화를 살펴보면 사방위 4벽면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천정에 황룡까지 더해서 5방위 신이 완성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상고시대에는 중앙에 황룡이 아닌 황색 곰이 자리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대한제국 고종 광무 황제께서 사용하신 의장기 중에도 황운기가 따로 있습니다. 오래전에 작고한 민속학자 조자용의 전시회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소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중앙 자리에 왕도깨비가 배치된 자료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우주, 이 세상 깊은 곳으로 파고들면 그 중심에 왕도깨비가 자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선조들께서는 지혜롭고 영성이 깊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라의 왕도깨비 기와나 백제의 벽돌에 그 형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술자리에서 자랑 삼아 이야기해 주시던 도깨비와 씨름 일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야기 속 씨름꾼은
말단 도깨비입니다. 몇몇 전승되는 이야기들로만 판단해서 그럴까요? 도깨비, 즉 망냥을 두고 사람 형상의 잡된 귀신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의일까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전통과 고유한 세계관, 우주관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착오가 아닐까요? 망냥이 잡신이라면 고구려 제왕이나 고위 귀족의 무덤 벽화에 수많은 도깨비들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신성하고 신비로운 것들로 채웠을 조선 궁궐에도 수많은 도깨비 망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후가 머물던 경복궁 교태전 굴뚝을 보면 불가사리 혹은 맥이나 나티라는 망냥들이 자리합니다. 창덕궁 금천교에 가면 물이 흐르는 양면에 이렇게 망냥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궁궐을 장식하는 몇 가지 사례만 봐도 도깨비, 망냥들이 저급한 잡신일 수 없습니다. 도깨비, 망냥들 사이에도 상하 위계와 도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궁극으로 가면 저 우주 깊은 곳에서 천지 음양 기운을 다스리며 근원 자리에 계시는 높고 높으신 망냥님들도 계십니다. 왕도깨비, 현무, 백호, 청룡, 주작 모두 자연에서 유래된 신성한 영체로서 이를 두고 자연영신이라고 합니다. 도깨비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으로 성스러운 자연령 또는 망냥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용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망냥이라고 하면 도깨비를 연상하는데 실제로 망냥은 대자연 속에 깃든 자연신, 자연령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망냥 중 한 유형이 도깨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지요. 망냥이란 도깨비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작, 현무, 청룡, 백호도 망냥입니다. 사람이 도를 닦고 공부에 정진하여 깨달음에 이르면 열반에 들고 신선이 될 수 있으며 돈독한 신앙을 지키며 세상을 위해 봉사하면 성인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예로부터 도깨비는 도통의 신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깊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지에 가득한 망냥님들의 손길과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힌두 사원이나 불교 사찰 또는 유적에는 항상 도깨비 형상들이 등장합니다. 힌두교의 키리티 무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래된 도시나 성당에서 도깨비를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도깨비는 보통 그린맨이라고 하는데요. 피터팬이나 헐크 같은 캐릭터도 그 유래가 그린맨입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법을 같이 하시면 우주 저 깊은 곳에서 천지 음양을 다스리시는 삼신 망냥님들과 세상 중심, 우주 중심 자리에 계시는 도깨비님, 용과 봉황, 현무와 백호 등 망냥님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천지 망냥님들과 함께하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체험하시고 지구한 경지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한국의 문화코드 음양오행과 망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무, 주작, 청룡, 백호, 오령, 망냥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풍수지리에서 나오니까 땅에서 솟았을까요? 아니면 바다에서 올라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령, 망냥님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면 하늘 별자리에서 인간 세상으로 파견 내려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5, 6천년 전부터 고인돌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고인돌 중 상판에서 별자리가 새겨져 발견됩니다. 이를 볼 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하늘 별자리를 관찰했으며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모여져서 조선 건국 4년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가 탄생합니다. 선조들께서는 왜 하늘을 관측하고 기록했을까요? 사람은 언제나 땅에 발 딛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천지인 삼재 철학인데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고 소통한다는 생각입니다.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역대 제왕들은 하늘의 변화를 관찰하여 하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동양 사람들만의 고유한 천문 세계관이 정립됩니다. 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한
중심 영역과 그 중심 영역을 빙 둘러싸고 있는 28개 별자리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북극성과 북두치성이 자리한 중심 영역을 자미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주색 자, 처음, 시초 또는 비밀스럽다는 뜻의 미와 영역을 뜻하는 원이란 글자가 합해진 말입니다. 자주색 기운이 시작되는 곳, 저 아득히 멀어 인간이 미처 알 수 없는 그 영역, 그 중심 영역에 삼신상제님께서 계시면서 우주를 통치합니다. 그 중심 영역이 천상궁궐에 해당되는 자미원입니다. 자미원 가까이 천상정부 관료들이 모여있는 곳을 태미원이라고 합니다. 천상세계의 백성들이 모여 생활하는 영역이 천시원입니다. 이 중심 자미원과 태미원, 천시원 이 3원 영역을 울타리처럼 보호하듯 펼쳐져 있는 별자리가 바로 28수입니다. 서양 별자리가 그리스 신화와 얽혀 하나의 세계관을 이룬다면 동양의 별자리는 삼신상제님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천상궁궐 자미원, 천상세계의 신하들이 모인 태미원, 천상세계의 백성들이 모인 천시원, 그리고 이를 수호하는 28개의 별자리가 거대한 세계관, 우주관을 이룹니다. 이것이 서양에서 별자리 우주관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3원 28수 동양 별자리 우주관입니다. 28개의 별자리 중에서 북방 7수 7별자리를 묶어 현무가 되고, 동방 7수가 묶여서 청룡이 되고, 남방 7수가 묶여서 주작이 됩니다. 그리고 서방 7수가 묶여서 백호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현무, 주장, 청룡, 백호는 28개의 별자리에서 내려온 신성한 동물, 사령, 망량님들입니다. 자미원에서 내려온 황룡까지 5 신성한 망량. 오령 망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서울에 자리한 경복궁입니다. 오행 원리를 적용하여 오령 망량이 지키는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복궁에는 4개 문이 있습니다. 먼저 동쪽에 있는 건춘문, 목은 방위로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절기로는 봄을 의미하기에 경복궁 동쪽 문에는 봄 춘자를 넣어 건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춘문 천정에는 청룡이 황룡과 같이 그려졌습니다. 서쪽 문 영추문입니다. 서쪽은 오행 중 금이 해당되는 방위로 계절은 가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쪽 문에는 가을 추자가 들어가서 영추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정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지금 영추문 천정에는 백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서방이니까 백호를 그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임진왜란 때 경복궁은 불탔으며 19세기 고종 임금님 시절에 복원되었습니다. 19세기에 복원될 때 기록을 보면 흥미롭게도 영추문 천정에는 백호가 아니라 2마리 기린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기린은 수컷을 기, 암컷을 린이라고 하는데요. 2마리가 각각 암수를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린이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간주하는 신령한 동물로 전설에 따르면 당군께서 기린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경복궁 북쪽문 신무문입니다. 조선 건국에서 처음 경복궁을 조선했을 때 건춘문, 광화문, 영추문 이렇게 3개만 있었는데요. 세종 임금님 때 북쪽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름 붙여 현판을 달지 않았는데요. 성종 임금님 때 와서 신무문이라는 공식 명칭을 정해서 현판을 걸게 됩니다. 음양 오행 중 수는 북방을 나타내고 색상은 검은색, 계절로 치면 겨울입니다. 그런데 검은색이나 겨울을 문 이름에 넣지 않고 북방을 관장하는 현무에서 착안하여 신령한 현무라는 의미로 신무문이라 부르게 됩니다. 경복궁의 4개 문 중 남쪽에 자리한 문을 광화문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12지지 중 말을 뜻하는 오, 한낮을 가리킬 때 정오란 표현을 사용하듯이 정남방을 의미로 오문이라 불렀습니다. 세종 임금님 때 집현전 학자들이 남방 화에서 착안하여 밝게 빛나다는 의미로 광화문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경복궁의 다른 문들과 다르게 광화문은 좌우 작은 문과 가운데 큰 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가운데 문은 임금님이 드나드는 문이란 의미로 어간문이라 했고, 광화문을 등지고 왼쪽 문은 서쪽 작은 문, 서현문이라고 했고, 오른쪽 문은 동쪽 작은 문이라 하여 동현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문, 천정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당연히 오령망량 중에서 남쪽을 의미하는 주자 또는 봉황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간문, 천정에는 봉 2마리가 그려졌습니다. 복원 기록에 따르면 광화문 천정에 봉이 2마리 그려졌는데요. 아마 본래 의도는 봉황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본래 봉은 수컷을, 황은 암컷을 말합니다. 2마리를 그릴 때는 암수를 같이 그려서 화합과 조화를 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정전, 월대 모서리를 장식하는 서수들은 항상 암수 짝을 지어 조성했고 주요 계단에 현무, 주작, 청룡, 백호도 쌍으로 배치하여 균형과 조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 문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현재 서현문에는 현무가, 동현문에는 기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복원기록, 경복궁 영건일기에 따르면 광화문에 그려진 기린, 본래 자리는 영추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하마부도라는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마부도는 하도라는 도안이 등에 나타난 말을 의미합니다. 광화문의 동현문, 천장에는 하도가 그려진 용마가 그려져 있어야 하며 서현문, 천장에는 지금처럼 현무가 아니라 낙서라는 도안이 등 껍질에 그려진 신령한 거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서관이란 단어는 본래 하도와 낙서라는 도안을 보관하는 중요한 장소를 말합니다. 하도에서 도, 낙서에서 서란 글자를 따서 도서관이란 단어가 되는데요. 팔괘를 처음 창안하신 태오보키 씨께서는 배달국 태오이 환웅님의 막내 아들이신데요. 천하라는 강에서 나온 용마 등에서 발견한 무늬, 도상을 하도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팔괘를 창안하시며 동양 철학, 문명의 조상이 되십니다. 낙서란 상고시대 하나라 우임금이 9년 홍수를 다스리던 중 강에서 올라온 신령한 거북 등껍질에서 발견한 도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당군 왕검께서 큰 홍수로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고자 황금 거북이 등에 이를 새겨서 세상에 전한 것입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특히 동양 철학과 사상 역사에서 하도와 낙서는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도에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오행이 상생하는 순환운동 원리가 담겨 있으며 낙서에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하는 오행의 상극 순환운동하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 문명의 바탕이 되는 용마와 하도, 신령한 거북과 낙서가 광화문, 현문, 천정을 차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광화문 이름처럼 한민족 문명의 광명이 뻗어나가기를 기원하며 용마하도, 신귀낙서를 그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의 수도 한양이 설계될 당시 적용된 음양오행의 이치와 오령망량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인 음양오행과 오령망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